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행간의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혹은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을 통해서 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이메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홈즈법률사무소의 하서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홈즈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아주 차분한 베이지 톤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의상처럼 아주 차분하고 밀도 있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속아서 연대보증서에 사인을 했어요. 차량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요. 내기 게임 했는데 도박이 됐어요. 네, 참 다양한 사연이 접수가 됐죠.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생생법률쇼 첫 순서 시작해 볼게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알아보는 시간,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상의 노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최근까지도 다단계 판매 관련한 뉴스를 많이 접하실 수 있는데요. 근절되지 않고 불법 다단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단계 판매업이 무엇인지 또 불법 다단계 판별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는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씩 큰 사건으로 또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단계라고 저희가 이제 막연히 참 얘기는 많이 듣는데 네. 정확히 어떤 게 다단계 판매업에 속하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말 그대로 다단계, 그러니까 판매하는 그 조직이 단계가 있다는 그런 조직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판매원들이 이제 단순한 한 단계의 판매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원 아래에 다른 이제 직근 하위 판매원이 있고 또 그 하위 판매원까지 권유해서 이제 모집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집된 판매원에게는 후원 수당 명목으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단계 조직을 통해서 용역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예를 들면 설명해 주시면 또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사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은 다단계 판매에 대한 예시입니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이제 후원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의 그런 판매 수당을 그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것 외에도 자신의 하위 판매원에 의한 그 판매 실적에 따라서도 본인이 후원 수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사진이 지금 네, 지금 자막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네, 대충 그럼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유형 A, 이제 첫 번째 유형은요, 판매업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판매원 또 다른 판매원에게 가입을 권유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판매원이 어떤 그 제품이나 용역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후원 수당을 받게 되고, 또 그 판매원이 또 자신의 하위에 직근 판매원으로 또 하위 판매원을 둘 수 있고, 그 하위 판매원의 판매 수당에 따라서도 판매 실적에 따라서도 바로 윗 판매원뿐만 아니라 그 위 판매원까지도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고요. 네. 그럼 갑을 병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판매를 권유할 수도 있는 건가요? 후원 수당하고 자기들끼리 네. 그러니까 단계가 막 이렇게 섞여 있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단계가 있고 네. 그 단계의 판매 실적에 따라서 후원 수당을 계속 이어서 지금 네. 사진이 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예. 자, 다음 유형은요? 네, 다음 유형은 판매원이 이렇게 3단계로 있다고 치면은 네.
후원수당을 이제 첫 번째 유형은 그 바로 윗 후원수당이 이제 그대로 바로 자기의 바로 직근 하위 판매원으로부터만 후원수당을 받는 제도라고 한다면은 유형 B는 가장 흔한 우리 그 다단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 그 자기 직근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서 후원수당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최하위 판매원으로부터도 후원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피를 쪽 빨아먹는 그런 구조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가입 권유하고 그 다음에 그 가입 권유에 따라서 후원 그 판매원이 얼마나 많이 조직적으로 하위에 가장 많이 붙느냐에 따라서 상위 판매원은 그만큼 수입이 본인의 판매랑 무관하게도 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후원 그 유형 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래 판매 원으로부터 그 위 판매원은 그 자기 하위, 바로 직근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서 후원수당을 받고 또 그 최상위 판매원도 바로 자기 직근 하위 수당으로부터만 판매원으로부터만 후원수당을 받지만 그 아래 판매원에게는 받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 선후배가 있으면 1학년은 2학년한테만 줄 수 있고 2학년은 3학년한테 줄 수 있고 3학년하고 1학년은 상관이 전혀 없는 구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말씀 중에 이게 후원수당이라는 게 자주 언급이 됐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후원수당이라는 게? 네, 후원수당은 사실 이제 명목상으로는 반드시 후원수당이라고 칭하지는 않고 판매수당 또는 알선수수료, 뭐 장려금, 후원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칭이나 지급 형태에 따라서 그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판매업자가 그 자기 하위 판매원이 판매하는 그런 어떤 거래 실적이라든지 또는 이제 판매원에 이제 수당을 끼치는 다른 판매원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이라든지 이런 실적 등에 따라서 어쨌든 판매업자가 하위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전상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통칭해서 후원수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단계 판매 방식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저도 막 들으면서도 막 헷갈려서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이 법령에서 규정한 다단계 판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 판매의 어떤 단계가 있고 그 단계의 이제 판매 실적에 따라서 어쨌든 경제적인 이익을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실적을 경제적인 이익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칭해서 다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의 그런 유형을 모든 것을 이제 망라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까 이제 후원 수당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냉장고를 준다든지 어떤 그 경품을 내걸고 어느 정도의 실적이 달성하면은 뭐 냉장고를 준다. 뭐 이렇게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런 후원수당이 지급이 돼도 다단계 판매라고 칭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이제 방문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방문 판매 법규에 의해서 다단계 판매의 그 규율을 제외시켜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공되지 않는 농산물, 수산물, 그다음 축산물, 임산물 그리고 방문 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를 방문 판매원을 두지 않고 방문 판매업자가 직접 이제 방문 판매를 하는 거래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장이면서 직접 또 거래를 하는 경우. 그래서 사업 권유에 이제 거래 상대방이 한 단계만 있는 경우에는 방문 판매라고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현혹되기가 굉장히 사실 쉽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에 많이 몰리고 그 수법 같은 것들도 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쉽게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조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판별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어떤 판매 권유를 받았을 때 판매원으로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수당을 주겠다 이런 권유를 받았을 때 다단계 판매업 등록증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등록번호가 없거나 등록증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네. 함부로 이렇게 합류하셔서 판매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단계 판매는 3단계 이상의 조직에서 후원 수당을 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후원 수당의 산정 과 지급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급 기준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주시지 않고 불투명하게 좀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판매원에 대해서 재화 등의 이제 공급 가격의 35%를 넘는 그런 후원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실제 이제 판매했을 때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비율이거든요. 좀 너무 말이 안 되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그 판매에 집중이 되기보다는 후원하는 그런 판매 조직원을 늘리는 데에 더 집중이 되고 그 조직원으로부터 그 조직원에게 물품을 더 판매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당을 얻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불법적인 조직 형태로 가게 되기 때문에 35%의 재화의 공급 가격의 35%를 넘는다면은 후원 수당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가입비 명목으로 1만 원 이상의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또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물품을 직접 사야 된다. 네.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심쩍다 싶으면 가입을 네. 안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요즘에 인터넷으로 쳐보면은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잘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아무래도 이제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위험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다단계 업체가 존재하고 있고 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에 얽히지 않도록 늘 촉각 곤두세우고 네,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의 로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돼 있어서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최근에 네.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예. 음주운전을 하게 됐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네. 지금 제가 너무 잘못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데, 네. 지금 이제 형사랑 민사랑 지금 다 걸려있게 돼가지고, 조금 궁금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진행사항을 할 때마다 제가 좀 어떻게 네. 그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지 몰라서 전화를 한번 드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잘못은 인정하지만 되게 경황이 없으셔서 어떻게 사후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전화를 하신 거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 그때 당시 상황 같은 것들을 잘 좀 설명하신 후에 상담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음주운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형사 그리고 민사가 모두 걸려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수치, 음주 그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얼마가 나오셨어요? 0.17. 0.17. 그 정도에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네네 상당히 꽤 높은 수치였고 제가 이틀 동안 빈속에다가 조금 속상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빈속에다 술을 먹다 보니까 좀 그 수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형사가 걸려있다라는 말은 지금 수사 중인가요? 아니면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가 됐나요?
지금 아직 조사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네. 아직 형사조사는 안 받고 있어요, 제가. 아직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으셨어요? 네, 한 번도 안 받고 며칠에? 담당 형사님하고 통화만 하고 통화만 있어서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스케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12월 달에는 만나기로 하긴 했거든요. 12월에? 담당님 그 조사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럼 음주운전 한 일자는 언제쯤이세요? 최근 한 3주 정도. 3주. 그래도 아직 조사가 안 이루어졌군요. 근데 네. 민사가 걸려있다라는 거는, 그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민사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내가 그때 이제 음주를 하긴 했는데 네. 그 차가 이제 주차되어 있던 차가 있었어요. 공간이 있었는데 네. 그 가운데 쪽에 왜 주택가 보면은 이렇게 칸칸이 네. 거주자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주차 공간이 있는 데를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뒤에 차가 정차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쪽에 차가 비어 있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다가 네. 그 후진하다가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다친 거예요. 주차가 되어 있는 차였어요? 네. 그러면 그 차 안에는 주차는 사람은 없고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밤이었고 한 9시 정도 돼가지고 밤이어가지고 그것까지 제가 몰랐는데 어쨌든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네. 네? 네. 말씀 마저 해주시면 타고 됩니다. 있어가지고 네. 나와서 이제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보험회사를 불러라 마라 하다가 조금 약간 이제 언쟁은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차라리 보험사를 불러라 이렇게 하게 됐다가 그냥 경찰을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왔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술을 먹었던 게 있으니까 이제 눈치를 채워가지고 이제 수치를 한번 재보자 그래가지고 그 수치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 차주하고는 네. 연락해서 지금 합의 중인데 합의 우선 중이시죠? 1순위로 합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의가 반드시 의무적인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음주운전을 하시면은 우리가 음주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은 보험에 가입한 사실만으로도 바로 형사소추가 안 되고 처리가 되는데 음주운전은 그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혹은 이제 그 정도를 많이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합의를 해야 피해자 용서를 받아야 그 부분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합의가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합의를 사실 안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합의를 해서 그 자료가 형사 법정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상담자님께 훨씬 유리하죠. 네. 그래서 지금 합의 중인데 네. 제가 이제 갑자기 저도 당한 일이어가지고 네. 합의금을 그쪽 분이 지금 뒤에 타고 있던 분 5분인데 그냥 차주분만 합의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차주만요? 뒤에는 몇 명이 탔다고요? 4명. 그러니까 총 차에 5명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 승용차가 아니었나 봐요. 되게 많이 타셨네요. 일반 승용차에 5명이 타고 있었어요. 꽉꽉 다 채워서 타신 상황이구나. 네. 근데 다치셨나요? 그 주차된 차를 주차하려다가 사실 충돌을 했으면 별로 다치셨을 것 같진 않은데요. 하나도 다치진 않고 차도 살짝 기스 정도가 안 났을 네, 거예요. 네. 어제 제가 이렇게 부딪혔다고 해가지고 차가 바로 멈춘 다음에 저도 바로 나와가지고 예.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물 같은 거는 크게 그건 아닌데 어쨌든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거고 이 차주분이 저한테 계속 합의금을 좀 세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또 그 금액은 너무 힘들다. 저도 있으면 해드리고 싶은데 합의금이 저랑은 너무 맞지 않는 선이어서 어느 정도를 요구하던가요? 지금 1,0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00만 원이 5명 모두에 대한 합의금인지 아니면 차주 맞아요. 그 개인에 대한 합의금인지. 5명에 대한 다. 그러면 사실 합의금은 특히나 이렇게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합의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많이 차주분들이며 거기 이제 동승자들이 안 다쳤기 때문에 5명에 1,00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높은 금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렇게 음주운전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막 부르는 게 값이다 할 정도로 을의 위치에 있으신 거는 사실이거든요. 완전 네. 느리죠, 뭐.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아마 안 다치셨을 거기는 해요. 근데 이제 왜 통상 어느 병원을 가도 막 그 전치 2주의 진단을 되게 손쉽게 내주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200을 이렇게 인당 200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5명이 타고 있으면 굉장히 불운한 거긴 했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본인들이 안 다쳤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은 금액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저는 그러니까 다른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안 다친 거에 비해서 사실 뭐 과도한 금액이라고 이제 지금 상담자님께서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처음에 요구를 하셨을 때 전액을 다 받겠다는 생각이 아니실 수도 있거든요. 안 다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도 별로 그렇게 손상이 크지 않다면은 전 5명 다 합치고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사실 수리하지 않고 타실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수리는 안 하셨을 거예요. 차에 대한 얘기는 네. 안 하니까. 네. 근데 차에 대한 내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지금 상담자 입장에서는 더 좋긴 합니다. 만약에 포함을 안 시킬 경우에는 추후에 또 대물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예 예. 그래서 지금 합의는 어쨌든 1,000만 원은 너무 좀 요구 금액이 커서 네. 지금 저도 그냥 조금 기다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거에서는 조금 그 금액이 뭐 이렇게 아주 허황된 금액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네. 제가 이제 차후에 이 합의를 진행할 때 네. 뭐 이제 절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쪽 분하고 그러면은 합의금을 제가 이제 어쨌든 절충이 돼서 네. 합의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사람한테 제가 뭐 받아야 될 게 뭐 어떤 건지 뭐 서류 쪽들에게 받아야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이렇게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명기한 합의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그 조건으로 이렇게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벌 불원서. 네, 지금 0.17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일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형벌을 받으실 수 있는 지금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용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마 지금 초범이신가요? 그래. 처음 음주운전 하시는 거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신지요? 없어요. 없다면은 즉 그런 만큼 지금 말씀드린 그 범위보다 더 선처는 받으실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니까 네, 그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합의서를 받으시고 그래서 합의서 그다음에 처벌 불원서 이렇게 이 두 가지는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합의서 내에는 이렇게 지급함과 동시에 처벌 불원서도 제출을 하고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일체의 형사, 민사상 이의를 더 이상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상호 서명 날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분 그 양식은 없고 그냥 자필로 그냥 그 문구 다 만들어가지고 사인하고 도장을 받으면 되나요? 네, 양식은 뭐 자유롭다고 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양식도 좀 뭐 비용을 지불하거나 해서 그 양식을 작성하는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선생님 죄송한데 네. 저기 이분을 꼭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제가 한번 그 합의금 얘기할 때 한 번 만나서 좀 얘기를 하자고 그랬더니 네. 불편해가지고 만나기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꼭 만나서 이거 작성해야 되는지. 아닙니다. 꼭 만나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서로 뭐 이메일이라든지 또 요즘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서류를 이제 주고 받아서 그 서류를 이제 양쪽이 똑같이 이제 한 부씩 나눠 가지고 그다음에 금전을 이체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선생님, 그 분을 내가 어쨌든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필요한 양식을 구해서 네. 그분한테 그걸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럼? 메일 주소를 뭐 문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전화번호로 이제 문자를 통해서 파일을 전송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파일을 전송해서? 네.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신고 듣기에도 가능한 거예요? 예. 대면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파일로 해가지고 그걸 복사를 받으면 되나? 파일을 이제 출력을 하시고 쌍방이 이제 똑같이 서명 날인하면은 그 파일을 주고받고 이제 본인 것은 이제 본인이 한부 출력을 해서 네네. 법원에도 제출을 하시고 본인도 이제 보관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각각 한 부씩?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좀 그 보험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좀 간이하게라도 대행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보험회사에서요? 네. 합의를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뭐 변호사 보수를 지급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쨌든 그 차량 탑승자들에게 대인 배상도 해줘야 되고 대물 배상도 해줘야 되니까 그 금액이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하셔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같이 물어보시고 또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도 문의를 하셔서 네, 합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까 형사 절차가 진행이 지금 되는 중인데 그 부분의 조사를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은 받기 전에 먼저 피해자의 합의서가 작성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선 합의를 좋게 끝낸 다음에 형사 조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원만하게 조사를 받으실 수는 있기는 해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지금 조사를 좀 지연시키고는 있지만 또 경찰 그 수사관님께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그거를 마냥 계속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피의자 입장에서는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바로 나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이제 마음이 쫓기시지는 말고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합의를 할 때 경찰분께서 전화를 해주시기도 해요. 그 피해자 분께. 그래서 뭐 경찰분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사를 요청을 하시면은 그 날짜에 출석을 하셔서 이렇게 나는 1,000만 원의 요구를 받았고 그리고 나 얼마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분께서 이제 합의를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셔도 그런 도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씀을 잘 하셔서 일단 조사도 받고 합의도 어쨌든 경찰이 송치하기 이전에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민사적으로는 지금은 소송이 제기가 된 상황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서 내에 민사적으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쓰시기만 하면은 민사로 따로 뭐 소송을 당하실 염려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완결을 지으시면은 이제 그 약식으로 아마 지금 초범이시고 하니까 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소 제기가 되더라도 이런 피해자 용서를 받은 부분, 그다음에 초범인 점이 잘 참작이 돼서 그나마 이제 벌금으로 처분이 끝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수지 때문에 또 저도 차로만 운전하는 일이 제 업이거든요. 네. 운전은 생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또 그게 또 걱정인 거예요. 나중에 벌금이야 뭐 제가 마련해가지고 드리면 되는데 1년, 2년 또 이거 또 정지되거나 취소돼가지고 못하게 될까봐.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피하기는 어려우세요. 이제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높기 때문에 업에 좀 지장을 있는 부분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사에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처벌 불원서를 꼭 받아두시는 게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찰에 송치되기 전에 합의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좀 빠르게 잘 알아보고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됐는데 제출 서류 중에 신원보증서가 포함돼 있어 저에게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부탁이고 취직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고 바로 서명과 날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서류는 대출에 필요한 연대보증 보험 서류였고 주변 지인들도 이런 식으로 속아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 진짜 화가 나네요. 네. 너무 배신감. 그러니까요. 네. 너무 배신감이 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연대보증 서류의 사인을 친구에게 속아서 하시게 된 상황인데 주변에 좀 피해를 본 지인들도 꽤 계신 것 같고 근데 처음에 속이기는 신원보증서라고 직장에다가 내는 네. 그거라고 속였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사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기로 의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요즘에 회사에서 신원보증 서류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거의 다 신원보증, 그러니까 개개인의 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신원보증서를 받아와라라고 했다면 지금은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원보증 서류를 지금 이 시대에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부모님한테 받아달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야지 본인이 서류를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서명을 해주는 것은 좀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기 때문에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확실히 네. 있네요. 네. 네, 연대보증 서류를 신원보증서로 알고서 사인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 서류 자체를 무효로 볼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효로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좀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요. 내용을 들여다보고 사실 사인하고 이름을 쓰셨어야 되는데 맞아요. 성인이고 또 그 경제활동을 하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본인이 서명하고 사인한 그 서류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사실 그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사기로 의율할 여지도 분명히 있기는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착오에 의해서 본인이 법률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취소를 할 여지가 있는데 그 착오 취소를 법원에서 받아들여 준다면은 그때는 이 취소가 이제 효력이 생겨서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제 본인 이름으로 어떤 그 보증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다. 그 사실을 본인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은 또 그 처분 문서의 효력을 그대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성인이 이걸 모르고 사인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사기나 착오에 의한 취소를 다퉈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네. 말씀해 드렸고요. 일정 부분 상담자님의 과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네. 공장 부지를 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토지가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토지인 줄 모르고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때도 그 뭐 관청에 전화를 해서라도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경우에도 상대방이 제시하는 그 서류에 그 상대방의 말만 믿고 서명을 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그러니까 그 착오를 일으킨 본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취소를 허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 케이스는 취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것이 그 계약을 그 착오 취소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계약을 체결한 그 상대방의 계약 체결 사실에 대한 그런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 자체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일부러 알고서 이 서류가 연대보증 서류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하지만 상대방은 이 지금 계약 당사자 상담자님은 일부러 모르게 숨기고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조작한 그런 정황이 분명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의 그런 신뢰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이런 착오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해도 착오 취소를 법원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뭐 서면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착오에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착오에는 먼저 지금과 같이 기명날인의 착오가 굉장히 흔합니다. 뭐냐면 그 내가 어디에 이제 기명, 이름을 쓰고 날인, 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네.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서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굉장히 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동기의 착오, 또 성질의 착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계약을 했다. 하지만 그런 동기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땅이 공장을 절대 지을 수 없는 땅이더라. 뭐 이런 경우에 동기의 착오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동일성의 착오. 예. 나는 이 뭐 볼펜을 사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건데 실제로 그 계약서상 명기된 물품이 다른 물품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동일성이 다르다라고 동일성의 착오라고 하고 또 다른 것은 표시기관의 착오라고 해서 네.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을 보냈는데 네. 나는 A라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대리인한테 그걸 위임을 했는데 대리인은 B를 계약을 체결하고 온 경우에도 착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억울한 경우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들어도 억울하기 때문에. 자, 서명 또 날인과 같은 의사표시는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금과 같이 이제 서명이나 날인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잘못된 경우에, 그러니까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 하면은 방금과 같이 착오를 했을 때도 취소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한 것은 맞지만 네. 내가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 상대방의 그런 강박에 의해서 못 네, 이겨서 네. 무서워서 그렇게 했을 때도 강박에 의한 취소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일에 이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에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합의를 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랬을 경우. 이러면 진짜 악랄한 거긴 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착오를 일으켜서 그 이후에 취소권이 발생한 이후에 내가 이 취소권 형성권인데요. 이 형성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있는데 네.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즉 본인에게도 착오로 인한 취소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기기 이전에 그 권리를 장래를 향해서 포기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있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를 해버린 것이 되어서요. 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서로 합의를 한 경우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사연자님께서는 이게 그럼 할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막 확실히 확신을 받고 싶어 하실 수도 네.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퉈볼 수는 있지만 100% 확신은 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네. 상대방이 이렇게 유발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입증하실 수 있어 보이는 것이 네. 여러 명이 그러니까요. 같이 그렇게 속았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나마 네. 불행 중 다행, 이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 네, 본인이 당했던 그 수법을 다른 사람도 같이 증명해 줄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착오 취소도 되고 또 사기에 의한 연대 보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기성의 그런 처분 행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사기로 인해서 이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 본인의 의사 표시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변호사님께서 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성 꽉 붙으시고 차근차근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화물차를 인수하기로 하고 차량 잔금까지 모두 치렀습니다. 그런데 차량 번호를 바꾸기 위해 서류를 떼보니 매수 과정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던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전 차주에게 연락하니 근저당을 해지해 준다고는 하는데 근저당권자라는 사람은 차량을 인도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민사나 형사적으로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우선 그 근저당의 개념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 대여금, 그다음에 차용증을 쓰고 이런 금전 대여 행위는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네. 그럴 때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돈을 받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담보를 잡아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당권이라는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당권은 어떤 물건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지금 사연과 같이 차량이 있을 때 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을 해서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차를 팔아서 그 나오는 그 돈으로 변제를 우선하여 받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네. 저당권의 개념이고 네. 그 근저당권은 금전이 아예 처음부터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딱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빌려주는 금액에 대해서 좀 두루뭉술하게 내가 언제까지 뭐 매달 1,000만 원씩 아니면은 1억을 빌려주지만 그 추후에 이자가 늘어나서 1억 1,000만 원, 1억 2천만 원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을 전부 다 아울러서 이 자동차 혹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약속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저당권을 잡아두는 것인데 그 금액을 다소 좀 이렇게 늘어날 여지가 있게 불확실하지만 그 금액을 다 담보할 수 있도록 잡아두는 것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해가 갔습니다. 근저당과 저당의 차이에 대해서 또 개념을 짚어주셨는데 애초에 그 차량의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차주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2천만 원짜리 화물차였다고 서로 이제 계약을 했다고 치면 그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에 화물차를 온전하게 이전받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그 화물차의 원래 차주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받는 대신에 전혀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온전한 차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이미 약속도 했기 때문에 그 2천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은 것이라면은 근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본인이 숨겼고 속인 것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해지할 의사도 없고 해지할 능력도 없었다면은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기망해서 그 차량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차량을 완전하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 이행이라고 해서 그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단순하게 절차상의 실수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아까 전 질문과 같이 해제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제할 의사도 충분히 있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었는데 그 중간에 계약 체결 이후에 뭔가 절차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해제할 수 없게 됐고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은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차주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해놓고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뭐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차일피일 만약에 미루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로 일단 고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이제 상대방을
피고로 해서 이 불완전 이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그리고 해지한 뒤에 지금 제가 차량도 인도받지 못한 것으로 그러니까요. 나오거든요. 네. 차량을 인도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네.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만약에 이제 급한 마음에 변제라든지 근저당 말소를 차주 대신에 진행을 했다라면 네. 변제한 금액을 어떻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때는 구상권이라고 해서 본인이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네. 관련하여 이익이 변제할 경우에 그런 불이익을 면할 수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인수할 이 차주도 변제를 할 수 있고요. 변제한 경우에는 기존 차주에게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군요. 네네. 변제한 금액은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매 전에 차량에 근저당권이 걸려있는지 그 여부를 알기가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딱 나오잖아요. 자료 네. 투명하게. 네. 그런데 이런 개인 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이런 여부를 알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먼저 또 물어보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조금 네. 머쓱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상대방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상 네. 혹시나 사전에 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이 경우에도 우리 자동차도 동산이지만 마치 부동산과 같이 자동차 등록 원부를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중고 차량을 매매하실 경우에는 네. 상대방에게 민원 24시를 들어가게 해서 네.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반드시 발급받아서 제공하도록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제공을 받아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피해 입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네. 일단 민원 24시에 들어가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네. 하면 그게 또 발급이 돼서 그걸 통해서 간단하게 또 확인할 수가 있는 네, 거네요. 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절차니까 네. 꼭 빠뜨리지 말고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금 상담자분은 어쨌든 많이 심란하신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그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인도받는 그 소송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이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인도하거나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라면은 네. 그 매도인의 재산 관계를 파악을 하셔서 부동산이라든지 뭔가 재산 가치가 있는 부분을 가압류를 하신 다음에 그냥 복잡하게 가지 말고 2천만 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환하라고 하는 이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상대방의 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 뒤에 원상 회복으로서 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소송도 제기가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케이스는 차량을 아예 인도받지도 못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 급부를 받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인도받은 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저당권이 네. 이제 만약에 굉장히 소액인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그 네. 여부는 이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 또 차량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근저당권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꼼꼼하게 잘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또 중고차 거래하다 보면 이런 피해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반드시 참고해서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상담 저희가 15분 꽤 길죠. 15분 동안 무료로 또 성심성의껏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02-557-8295번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에 법률상담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혹은 좀 사연이 길다, 네, 할 말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통해서도 편하게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접수 후에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서정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꽤 많이 추워졌죠. 오늘 최저 기온 영하 5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감기 좀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